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종강이죠. 개별적 중개실무. 자, 이 부분은 각 파트별로 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이에요. 특접법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의무입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그래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됐는데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 치르면 60일 내 이전 등기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음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에요. 이건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에요.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이 없는 이상은 계약 체결로부터 효력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60일 내 이전 등기 하라는 얘기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예요. 그럼 건물 신축을 갑이 했습니다. 그럼 건물 신축자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에 보존 등기 해주셔야 되고 이전 등기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양도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그럼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이전 등기 이렇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 의무는 일단 60일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럼 이 등기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그럼 얘는 등기할 때 등록세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치한다 이랬었어요. 근데 등록세가 지금 취득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4%를 얘기해요. 요 4%에서 1000분의 20을 빼요. 2%를 빼죠. 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치한다.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5배 이하의 과태료. 예전하고 똑같아졌죠? 2%의 5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누가 맞느냐? 등기 권리자만 맞아요. 등기 의무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갑과 을이 매매했어요. 그럼 등기 권리자가 을이죠. 그래서 을만 등록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치한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계약서의 거민제도요. 그래서 계약서의 거민제도는 이거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등기 원인 증서 계약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거민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계약서의 거민제도입니다. 그래서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근본적인 목적은 탈세 방지 목적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실무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거민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거민대상 계약이거든요. 그럼 거민대상 계약은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거민받은 계약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거민대상이에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는데 여기 지금 부동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 건물 말하고요. 이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상이고 여기서 그럼 말하는 부동산은 일단은 토지 건물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이것은 거민말 일이 없어요. 입광목은 거민 대상 아닙니다. 다음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상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 계약의 종류가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증여가 있어요. 이건 거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은 모두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되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분등 사유 세 가지 따져봐야 돼요. 상속, 판결, 경매. 그럼 상속에 의하여 이전 등기 한다. 거민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경매로 만약에 이전 등기 하잖아요. 촉탁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거민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탈세 우리가 없다는 얘기죠. 왜 판결 기억나세요? 판결은 짜고 치는 거 막기 위해서 모두 거민 대상이죠. 그래서 판결세에다 거민 받아와야지만 이전 등기 촉탁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판결, 분양권, 입주권, 토지 건물의 이 계약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의제되는 것들 주의합니다. 거민을 받은 것을 간주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받았습니다.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검인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의제되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이것의 매매 계약은 검인받을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모두가 지금 현재 이거는 검인 대상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분양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분양권 같은 것은 검인 받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가 무죄됐는데 어쨌든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은 매매는 빠진다. 이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이들은 검인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검인을 일단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신청합니다. 가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본등기 신청할 때 검인을 받는 겁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기 하는 거예요. 즉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함으로써 이전기 한다.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약정서에다가 검인 받아오셔야 됩니다. 세금 추적해야 되니까요. 또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이전기 한다. 그럼 이것도 형식적인 소유권이 있는 기지만 해지약정서에다가 검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 정도로 이제 감을 잡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 매매기한 증여가 일단 대상이 되고 있고 입주권, 분양권도 들어간다는 점.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면제가 된다는 점. 자, 그럼 이제 검인 절차는 어떻게 되냐? 검인의 절차는 관할이 시군구청장이겠죠. 그래서 부동산 소지지 권한은 시군구청장인데 이들이 검인 관할을 위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위임은 이들보다 하위 직급의 있는 자가 읍면동장이죠.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검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검인 권한을 만약에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위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검인받은 계약서는 최종적으로 등기소장에게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소장에게 이걸 통지해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위임했다. 그리 알아라고 통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부동산을 한 계약서에 썼잖아요. 그럼 평택시 토지와 만약에 의왕시 토지를 같은 계약 썼다. 그러면 평택시장, 의왕시장 그중 한 군데 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인 신청, 공동 신청이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죠.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고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위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우리 기업공사,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은 검인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검인 권한이 있고요. 계약서를 썼다면 이들은 직접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인 받으러 갈 때요, 계약서 원본 한 통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본 2통을 제출하는데 원본 한 통은 검인도장 찍어갖고 지체 없이 주게 돼 있고요. 사본 2통을 내는 이유는 한 통은 찍어준 시군구청장이 보관합니다. 그리고 한 통은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본 2통을 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부동산을 한 계약서에 썼다. 그럼 이때는 관할이 지금 2군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본 한 통씩을 계속 추가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인 신청을 받은 우리 시군구청장입니다. 실질적 심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에 구비용한 심사하여 지체 없이 검인도장 찍어주게 돼 있죠. 그래서 계약 내용이 적합한가, 거래 금액이 적정한가, 이것은 실질적 심사권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에 구비용한 심사하여 지체 없이 검인도장 찍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검인계약서에 필수기 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암기하고 있어요. 당목계대 개조. 그래서 검인계약서 필요기 사항은 당, 목, 계, 대, 개, 조다. 기억나죠? 그래서 기업공사가 좋아하는 거 당목과 계대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이 당은 당사자를 말하죠. 다음에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 월, 일, 대금의 정산, 평가, 다음에 기업공사에 원한 사항과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을 일단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재거든요. 제재인데 우리 실무니까 제재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했어요. 그럼 이때는 1.3으로 처벌합니다. 1.3. 1이 뭐예요? 1년 이하의 징역이고 3. 3천만 원의 벌금이죠. 근데 여기에 탈세 목적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탈세를 목적으로 검인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했다. 그럼 이 숫자가 거꾸로 바뀌어요. 3일로.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죠.
다음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래서 탈세 목적 미득기 전미한자는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 처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건 등기 원인은 허위기재도 마찬가지예요. 등기 원인 허위기재. 즉, 탈세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등기 원인이 원래 증여했는데 매매를 기재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계약서의 검인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의 검인제도는 원래 15회 때까지는 아주 지속적으로 출제했습니다. 근데 15회 시험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검인이 의제되면서 일단은 검인이 요즘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15회 시험 이후에는 어떻게 출제했냐면 이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15회 추가 때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회 때 이 출제했고 그 다음에 24회 때 출제가 됐죠. 자주 내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값만 잡아둡니다. 우리가 28회라면서요. 안 내겠죠? 일단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실명법 들어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 법률. 그럼 147쪽에 지금 실명법에 관한 내용은 18회 때, 25회 때, 27회 때 출제한 걸로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는 실명법은 지금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볍게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민법하고 출제 파트가 틀립니다.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 조문 위주로 기억해 두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팔레이트도 곁들여서 아주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명법이나 주임법, 상임법 우리랑 겹치고 있는데 우리랑 겹치는 부분은 민법 쪽에서 엄청 문제를 어렵게 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암기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암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는 기본이고요. 응용된 문제를 출제하죠. 그래서 철저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부동산 실명법은 이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듯이 이 법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5년도 7월 1일서부터 이 법이 제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 법 시행에서 전체가 다 무효가 됐습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누구든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는 자입니다. 실명 등기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권 전체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소유권만 실명 등기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전부 다 실명 등기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럼 물권이 아니네요. 부동산 임차권이라든가 또는 환매권입니다. 이건 채권이죠. 이 채권은 실명 등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 전체가 대상이다. 물권 전체가. 자, 그 다음에 이 법이 규제하는 건 뭐냐? 이 법이 규제하는 거는 두 가지를 규제합니다. 하나는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있죠. 그럼 명의신탁은 잘 알고 있어요. 대내적으로 실권리자 따로 있는데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이고 그 다음에 이거와 똑같이 지금 규제하는 게 장기 미등기자를 규제합니다. 그럼 장기 미등기는 뭐냐면 잔금 치르게 되면 60일 이내등기 하라고 그랬죠. 근데요, 잔금을 치렀는데 이거 3년 동안이나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그럼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이건 명의신탁과 똑같아요. 즉, 을이 갑에게 잔금을 치른 거예요. 근데 명의는 계속 갑 명의로 3년 동안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을이 갑 명의를 빌려서 등기해놓은 것과 똑같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장기 미등기자는 명의신탁자와 완전히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규제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요 명의신탁의 효력이거든요. 그럼 명의신탁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 간에 어떤 약정을 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이거 근데 분명히 내 거다. 그럼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거든요. 그럼 이 약정 무효. 무효입니다. 이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의신탁 등기예요. 그럼 등기도 무효. 그래서 약정 무효, 등기 둘 다 무효입니다. 자, 근데 명의신탁된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몰랐어요. 선이었습니다.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그 등기, 수탁자 앞으로 된 소유권 있는기 유효죠.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했네요. 그럼 제3자가 취득하게 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이거 취득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선악을 따지 않고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어요. 그래서 불문하고 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요게 명의신탁의 효력인데 이거는 명의신탁의 유형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의 유형이 교재 148쪽에 나와 있죠. 자, 그럼 명의신탁의 종류입니다. 먼저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죠. 그럼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이거죠.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선거에 나가십니다. 그럼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있다고 했죠. 이 법에 의해서 재산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재산 공개하려다 보니까 눈먼 놈을 샀다는 게 들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요. 야, 내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약정을 하고요.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가장매매 형식을 취해서 갑으로부터 등기를 을에게 이렇게 넘겨놓습니다. 이게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죠. 그럼 실명법 뭐라고 그러냐면 당사자 간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등기도 무효. 그럼 물권은 갑에게 복귀합니다. 맞죠? 그럼 이때 갑이 명의를 빌렸죠. 명의를 빌린 자를 우리 뭐라 해요? 신탁자. 그 다음에 을이 명의를 빌려줬죠. 이 자를 수탁자라고 불러요. 근데 명의를 빌린 자, 빌려준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요. 물건을 맡긴 자가 누구? 신탁자. 맡아준 자가 수탁자예요. 그럼 물권은 이제 갑에게 일단 복귀합니다. 그럼 이거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이거 이전 형식을 취했죠. 그러니까 물권을 이전한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이전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매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게 이전형입니다. 이전형이고요. 이때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보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활하여 이것을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팔아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실명법 뭐라고 하냐면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등기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제3자의 범위에 선의자는 당연히 포함해야 되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는 이 제3자는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악의자도 포함되느냐?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악의자도 포함된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러니까 요 제3자에게도 악의자인 경우도 이거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는 반사자 효과로서 선악불문 취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3자가 이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합니다. 이때는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103조 위반이죠. 그러니까 적극 가담하면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인데 이때 을이 수탁자인 을이 제3자에게 팔아치웠을 때 과연 이게 횡령이냐?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온 바가 없는데 지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횡령이 아니라는 걸로 봤을 때 이거 일단은 이것도 횡령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내려갑니다. 고주파음이 계속 나네. 그죠? 고주파음이 계속 나는데 자, 그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보겠습니다. 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일단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네요. 이자가 부동산의 매도인이에요. 근데 갑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이요.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이 정보를 을이 입수했어요. 그럼 얻는 가서 사놔야 되죠. 그래서 가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쳐놓게 되면요. 이게 부당한 정보를 입수해서 샀다는 게 이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는 거죠. 야, 내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요. 그리고 등기를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렇게 넘깁니다. 요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실명법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했죠. 그럼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고요. 자,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따져봐야 되죠. 이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그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죠. 지금 이 매도인 갑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게 추정되죠. 이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 인감님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인 인감님면서는 매수자 명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등기 무효예요. 이 등기 무효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죠. 이거. 그럼 물권은 다시 갑에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일단 등기가 무효니까.
그럼 이 경우에 요 을이 명의를 빌렸죠. 그러니까 을이 신탁자예요. 다음에 병이 수탁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거 중간 생략 등기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자, 그래서 매매계약은 유효고 약정, 등기 둘 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보면 이 수탁자인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활하여 이걸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팔아치우게 되면 요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죠. 이게 이때 제3자 선악불문 취득이죠. 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탁자 을은 부동산은 못 찾아와요. 근데 요거 팔아치웠을 때 병은 부당이득을 했죠, 지금.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걸 수가 있죠. 이거. 그래서 부당이득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해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겠죠. 그러면 법정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신탁자로서 5년의 2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수탁자는 3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명법상 제재를 감수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 이 병이 제3자에게 팔아치웠을 때 과연 이게 횡령이냐 이 문제가 생겼죠? 횡령이냐.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었죠.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어가지고 전에는 이거 횡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횡령이라는 것은 그거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가 배신 행위를 했어요.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럼 횡령입니다. 횡령인데 이건 횡령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이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변경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 있잖아요. 이러한 타인의 물건 위탁 관계는요 적법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을과 병 사이의 이 명의신탁정은 위법한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 내린 거예요. 그래서 등기 무효, 약정 무효, 횡령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것도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횡령이 아닌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 명의신탁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럼 이제 계약 명의신탁인데, 요 계약 명의신탁은 역시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매도인이에요. 네, 이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을이 입수했어요. 근데 을이 직접 나시지 않습니다. 병을 보내죠. 그래서 병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크해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죠. 그래서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자금을 여기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 자체도 매도인 갑으로부터 요 병에게 바로 등기를 넘기게 됩니다. 요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때 당사자 간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권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일단. 그럼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느냐? 이 점 또 따져봐야 되죠? 매도인이 등장했으니까. 그럼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이 등기는 유효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매도인 갑,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매매계약도 병이하고 등기도 병명의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어요. 선이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해요. 그러면 매매계약도 유효죠, 지금?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아니에요. 등기는 물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위, 물권행위 둘 다 유효해요? 그럼 이 병은 완전한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해버린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병이 이거 지금 현재 수탁자가 된 거죠. 다음에 을이 신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하게 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가 하게 되면 이때는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명의신탁은 이건 다른 사람을 지금 앞세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명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되고요. 역시 그럼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보면요.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활하여 제3자에게 팔아치웁니다. 그럼 이때는 신탁자는 당연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 제3자는요, 완전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에요, 지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3자는 유효하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요. 이때 이 신탁자 을은요,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 가능하겠죠? 다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계약명의신탁, 이것을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2자간, 3자간은 구조는 달리하지만 법률 효과는 똑같아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약정무효 등기무효예요. 제3자 처분하게 되면 이거 횡령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계약맹신탁입니다. 약정은 무효가 됐어요. 하지만 등기는 유효죠 지금. 이 점이 결정적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처분했을 때 야는 완전한 권리로부터 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횡령이다 아니다? 당연히 횡령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횡령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라고 나왔다. 이거 나오면 이때는 꼭 명심할 게 몰랐다라고 나오게 되면 지문으로 딱 내려가서요. 그 수탁자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다른 명의신탁과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수탁자가 제3자 처분했거든요. 그럼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점. 그래서 이건 이제 특이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 세 가지 요거였고요.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판례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판례들을 같이 이제 쭉 공부를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 쪽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 147쪽에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3번에. 자, 그래서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부터가 지금 중요하죠.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럼 민법 시간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공부했거든요. 그럼 양도담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갑으로부터 을이 1억 원을 빌렸죠. 1억 원을 빌렸는데 이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인 갑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 이때 넘겨주면서 매매 형식을 취하게 되면은 이것은 매도담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을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것은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명의인은 지금 채권자 앞으로 돼 있는 거죠. 등기 명의인은. 근데 실권리는 채무자인 을한테 있는 거죠. 명의신탁처럼 보여요. 그러나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채무 변제 담보 목적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럼 양도담보할 경우에 이거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하면서 그 등기관에게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 있죠. 담보 취지의 기재 서면, 요 담보 취지의 서면을 제출을 해줘야 되죠. 그럼 양도담보 경우에 담보란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뭘로 갈 것 같아요? 명의신탁으로 가는 거죠. 그때 명의신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첫 번째 제외. 다음 두 번째, 상호 명의신탁도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킵니다. 이건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상호 명의신탁은 다른 말로 이건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토지가 한 필지가 있네요. 이 한 필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정확하게 이분을 나눠서 갑은 이쪽을, 을은 이쪽을 취득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원래 한 필지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근데 갑과 을이에요. 야, 이거 비용 들어가면서 무슨 우리끼리인데 이거 분필하느냐. 너는 그쪽 쓰고 나는 이쪽 쓴다. 하고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해갖고 공유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이거. 그럼 공유라는 성질은 이제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공유라는 성질은 자신의 지분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체를 사용할 수 있죠. 이거. 근데 사실은 특정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맞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명의신탁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한 필지 전체로 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갑과 을이 맞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합니다.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공유로 하는 등기. 이것을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들어봤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과 을은요 공유자임을 전제로 이거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갑과 을 이들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이거 분할 청구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이건 무늬만 공유해 지금. 맞죠? 무늬만 공유해요. 그러니까 특정 소유권을 갖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공유자임을 전제로 분할 청구 안 돼요. 그럼 이거 분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지분 이전 느끼해야 돼요. 지분 이전 느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되시고, 실무적으로 이런 예가 다가구주택 있잖아요. 다가구주택이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은 덩치가 큽니다. 금액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8세대였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러면 덩치가 크니까 갑과을이 그러는 거죠. 야, 나는 1호 라인을 가질게. 너는 2호 라인을 가져. 그래갖고 갑과을이 이렇게 나눠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거 구분 등기해야 되죠. 구분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하는 거예요. 공유 등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 소유권은 1호 라인, 2호 라인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분할 청구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상호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소유자가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갑과을이 맞기 때문에 명의신탁 정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관련 법률인데 그 법에 따른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을 했어요. 이건 명의신탁을 제외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건 제외됐습니다. 법이 허용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제외되는 경우 세 가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특례. 그래서 148쪽에 6번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특례를 이해해 두셔야 되죠. 그럼 이 특례는 지금 현재 그 종중에 대한 특례가 있고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있고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중입니다. 제가 청주항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주항가 문중에서 부동산 취득합니다. 그럼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문중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문중이 부동산 취득하면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중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당이지만 등기 능력은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럼 문중이 부동산 취득에서는 문중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문중 명의로 청주항가 한시 문중 명의로 등기한 게 아니고 대표자 명의로 1인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문중원 중에 1인의 명의로 등기했어요. 즉 문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원래 명의 신탁이죠. 또 남편이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이것도 명의 신탁이죠. 나아가 종교단체 산하조직이에요. 종교단체의 산하조직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수업한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순복음교회 본산이라고 본다면 인천 순복음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부동산 취득한 거예요. 그럼 인천 순복음교회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인천 순복음교회 명의로 등기해버린 게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실명법을 시행을 하면서 이런 이 명의신탁이 우리 사회에 아주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무효화 시켜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례를 두게 됐는데 그렇게 등기에 따라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어요. 이렇게 등기했다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든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강제집행 면탈이 뭔지 알죠? 재산 빼돌리게 하는 거예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어요. 이러한 불법 목적이 없었다면 실명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명의신탁적 무효, 등기 무효라는 그 효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재 있죠.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이 있거든요.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특례예요. 이게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는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건 완전히 틀리거든요. 제외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특례는 원래 명의신탁으로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일정한 불법 목적이 없으면 지금 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달리합니다.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는. 근데 결론은 둘이 같아요, 틀려요? 결론은 같아요. 상호 명의신탁 등기, 구분 소유자의 공의 등기거든요.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특례가 적용이 됐거든요.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첨예로 등기했어요. 왜? 아들놈이 비기 싫어서 뺏어갈까봐. 이거. 그래서 조세포탈 목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등기도 유효란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상호 명의신탁과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있죠. 이것을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18회 때 우리 쪽에서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명의신탁이 유효한 거예요. 그럼 남편이 취득하면서 특례가 적용돼갖고 첨예로 등기했는데 이 등기 유효죠 지금. 그러면 남편과 처가 이제 요거 명의신탁 액정을 해지하고 다시 남편한테 돌릴 수 있죠? 그때는 검인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유효한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수탁자. 명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신탁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약정을 해지하고 자기 앞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요거 상호명 신탁 특례. 우리는 실무 쪽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손님한테 이런 법률 관계 설명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타임메이로 등기하면 이 약정무효 등기무효 물건을 복귀하고 안 돌려주면 어쩌고 이런 거 설명할 일 없죠? 근데 이거 손님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토지 하나 취득하고 싶다. 나는 근데 이쪽만 필요하다. 을은 이쪽만 필요하다. 이거 꼭 분필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고기 등기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약정서 하나만 써놓으면 된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이 와가지고 첨예로 해놓고 싶다. 이거 저놈 아들내미가 뺏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첨예로 미리 해두고 싶다. 괜찮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선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외 특례. 그 다음 또 손님한테 이거 타임메이로 등기하면 감옥 갑니다.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재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재. 그래서 이제 이 실명법상 제재에 관한 사항. 이걸 가지고 25회 때 뽕을 뺐지 않습니까? 제재만 갖고, 이게. 그래서 이 제재는 먼저 과징금이 있죠. 그래서 과징금이 있는데, 원래 과징금은 법을 위반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그 이익을 환수한 제도가 과징금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과징금 얼마가 나가냐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30%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30%죠. 그러니까 30% 범위에서 과징금 나가는데, 그러니까 위반 기간,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대통령령에 금액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그럼 이거 과징금 누가 맞느냐? 과징금은 이거 명의를 빌린 자가 맞아야 되죠. 그럼 누구? 신탁자. 이자가 맞고요. 신탁자와 지위가 동일한 자. 장기 미등기자 있다고 그랬죠. 장기 미등기는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등기자. 요거 과징금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할 경우에 담보서면 내라고 그랬죠. 담보서면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의신탁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와 그 채무자, 실채무자, 이자가 과징금 대상이에요. 그럼 과징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앞으로 명의 이거 돌려야 되죠. 그럼 안 돌렸어요, 명의를. 그럼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얼마가 나가냐면 과징금 부과가 됐는데 이로부터 1년 내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돌린 거예요. 이거. 그렇게 되면 이때는 부동산 평가액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나갑니다. 10%. 이건 확정금이에요. 이것을 1차 이행강제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자, 그럼 1차 이행강제금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부동산 평가액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2차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요. 그럼 실명법상 이행강제금 지금 1차 몇 프로? 10%. 다음에 2차는 20%죠. 그럼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지금 우리 과목에서 이행강제금이 이제 세 번째 나왔거든요. 그럼 이행강제금이 가장 먼저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이행강제금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나왔죠. 그럼 우리 교재 순서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최고 이행강제 몇 프로? 최고 10%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의무 이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줘야 되죠. 안 했다. 이행민년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에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으면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최고 10%였어요. 이행할 때까지 연 1회 부과되는 거죠. 단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 방치해버리면 10%였죠. 임대하면 7%. 용도 변경 사용하면 5%. 맞죠?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색 7. 기타 7%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 농지법에 대한 실무에서 나왔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그
그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치 않으면 이거 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처분 통지 1년 내에 주고 그러면 들고 처분하자면 처분 명령 나간다고 했어요. 그거는 6월 내 기간을 정해준다고 했고 이때 농지법상 처분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그럼 이행강제금 몇 프로? 20%. 이건 확정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5년만 맞아버리면 100% 맞는다고 했죠,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왔으니까 20%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실명법에서 이행강제금 1차 10, 2차 20이죠? 이제 종합했잖아요. 감 잡았어요? 토지거래가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최고 10%. 그 다음 농지법이 두 번째 나왔으니까 20%. 그 다음에 실명법에서 이행강제금은 1차 10, 2차 20이에요. 일단. 그럼 신탁자가 말이에요.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끝까지 맞아버리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60%까지 맞을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됩니다. 과징금 최고 30%. 1차 10, 2차 20이니까. 그래서 60%까지 맞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형벌까지 나갑니다. 행정형벌 나가는데 이 형벌은 일단 숫자를 기억합니다. 5위에요, 5위. 5위. 그 다음에 3일. 전에는 132 있었는데 132 삭제됐죠, 이제. 그래서 5위인데 그럼 5위가 이게 뭐냐? 5년 이하의 징역이죠? 이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거는 검인받지 아니고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한자가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 5년짜리는 신탁자가 맡겠어요? 수탁자가 맡겠어요? 신탁자가 맡겠죠. 그 다음에 3년짜리는 수탁자가 맞아요. 그럼 신탁자와 지위가 동일한 자는 다 5년이에요. 그럼 신탁자와 지위가 동일한 자가 누가 있냐? 장기, 미등기자. 그 다음에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서면 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그 채권자와 채무자. 이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5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는 3일이에요. 제가 앞에서 대항범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대항범. 형법상 대항범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명의를 빌려준 자가 있으면 빌린 자가 있어야 되죠. 이거 똑같이 처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대항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빌려준 자 있으면 빌린 자가 있어야 돼요. 뇌물을 준 자가 있으면 받은 자가 있어야 되죠. 이걸 대항범인데 이것도 사실 대항범 아니에요. 근데 처벌이 둘이 달라요. 신탁자가 더 세게 맞죠? 순탁자는 덜 맞아요. 그리고 지금 들여다보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탁자는 맞아요, 안 맞아요? 수탁자. 명의를 빌린 자 안 맞죠? 그래서 수탁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신탁자만 다 맞을 수 있어요, 이거. 신탁자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둡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실명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 이제 판례 태도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2차만 하시는 분들 있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서브에 있는 이 정도 판례 정도는 꼭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정도는 읽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명법에 대한 내용을 다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무조건 출제합니다, 이거. 무조건 출제하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갑니다. 이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1981년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제정 시행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법이 없고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법리적으로 봤을 땐 아주 요상한 법이죠, 이게. 그래서 임차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실무기 때문에 이 법이 언제 적용되느냐,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은 계약시 기준입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실사용 주택의 임대차에 하나에 적용한다. 이거. 그럼 계약시 기준이니까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로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주택으로 개조하여 써버립니다. 그럼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상가로 계약을 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주택을 개조했잖아요. 그럼 개조된 때로부터 이 법에 적용이 있다는 게 판례예요. 일단. 그 다음 이제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므로 미등기 주택입니다. 보호받죠? 무허가 저축에 들어갔어요. 보호받죠?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은 주거용으로 써야 되죠? 주된 용도는 주거용으로 써야 됩니다. 일부를 상가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채권적 전세라 부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세권은 설정 등기해버리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 실무적으로 전세권 등기 안 하죠. 그냥 전세, 보증금만 주는 거, 전세금만 주는 거. 이걸 미등기 전세라는데 여기에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적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시상 주택임대 차임이 명백합니다. 여기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민박이나 콘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일시상 주택임대 차임. 여기는 적용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법인이었거든요. 원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거예요. 근데 적용되는 법인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되죠? 예외인 법인이 있어요. 요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토지주택공사가 보호를 받고 있죠.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있죠. 보호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법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증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이 5억을 넘어서면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5억 아니라 50억이 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 법에 임차인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와 헷갈리면 안 돼요. 최우선 변제는 당연히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니까 적용 범위에는 보증금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적용 범위 여기까지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에 대한 보호입니다. 잘 알고 있죠? 최단기간을 보호하고 있죠. 주택임대차 계약 최다 몇 년? 2년이고, 이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정함이 없었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단 2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할 수는 있죠. 근데 성립할 수 있는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잘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시갱신 규정이 있네요. 묵시갱신 규정의 조건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이죠. 1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묵시갱신을 하죠.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임차인이거든요.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1월이죠.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해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 묵시갱신을 하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묵시갱신이 됐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거 재계약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동일 조건 재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럼 동일 조건 재임대차한 것으로 보니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전 조건과 똑같이 가는데 단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랬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이사갈 일이 생기신 거죠. 그럼 임차인은 이거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임대인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해지 통지를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임대인은 2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럼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했어요. 그럼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거든요. 그럼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돌려줘야 되나요? 맞죠?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것은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규정입니다, 지금. 맞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어요.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재 위반을 했잖아요? 그럼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이기의 차임 연체하는 것은 이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해야 됩니다. 그래야 묵시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기간을 정하셨거든요. 정했는데 요 임차인이 말이에요. 이사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계약기간 정해놨는데 살다가 한 1년 정도 살다가 임차인이 이사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임대인에 대해 해지 통지하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줘야 되나요? 아니죠.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대원칙이 서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묵시갱신의 경우에만 해지 통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맞죠? 특별규정이에요, 이거는. 특별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묵시갱신의 경우에만 이때 해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임차인에게만. 이게. 자, 그럼 묵시갱신 규정을 이제 다 봤고요. 다음 이제 대항력으로 넘어갑니다. 대항력. 그럼 이거 원래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거 물권의 특이한 효력이죠? 물권의 특이한 효력인데 임차권에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대차의 효력을 원래 채권 인정을 감안한다면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주택을 양수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 법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때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다음에 주민등록하셔야 되죠. 그래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인도라는 것은 이 주택에 입주를 하셨다는 얘기고 주민등록은 전입 신고를 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그래서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때는 이제 대항력을 갖추고 대항력을 이제 임차인이 취득하게 되는데 그 대항력을 언제 취득한다고요? 다음날 취득한다. 다음날을 하면 이건 영시를 얘기하는 거죠? 영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7월 2일 날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7월 3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뜻이죠, 지금? 그럼 이거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한 다음에 이 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대항력이 바로 이거다. 그럼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등록에 공시하는 거죠. 그럼 주민등록은 주택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돼야 되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 관련 사례가 이제 우리 서부집에도 요약집에도 이게 엄청 많이 실려 있는데 그 2차 하신 분들은 꼭 읽어주시고요. 1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배우자나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을 하셨거든요. 이거 적법 주민등록으로 인정한 거 맞아요? 인정했죠? 그 다음에 작년에 이걸 또 물어봤었는데 다세대 다가구 있잖아요. 이거 엄청 잘 물어봅니다. 다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다세주택은 지번까지만 하면 안 되죠? 동호수까지 전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동호수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번까지만 전입신고해도 유효한 주민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나머지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 여기까지. 그래서 임대차의 효력을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대항력이란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우선 변제권으로 내려갑니다. 우선 변제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죠.